교재는 109페이지 피시면 되세요, 여러분. 네, 109페이지 가시면 이제 무형자산 두 번째 시간이시고 남겨져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했었어요. 그러면 유형자산 취득원가 얘기했을 때 내가 사가지고 왔을 때 또는 내가 만들었을 때 취득원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무형자산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외부에서 벌써 등록되어 있는 산업재산권을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오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오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러면 매입했던 비용으로 그냥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내가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무형자산도 영업권은 인정이 안 되지만 나머지는 인정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내부 창출했을 때는 어떻게 취득원가를 산정할 거냐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드는 관점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겠죠. 그리고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취득이 된 뒤에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자본적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소액적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진행이 될 거고 유형자산 손상차손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무형자산도 손상차손 얘기해야 되겠죠. 이 손상차손은 대체적으로 개발비 쪽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무형자산 무엇할 수도 있다? 팔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얘기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 원가 계산. 자, 외부에서 구입했어요 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는 사가지고 올 때 지불했던 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매입 원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지불했던 매입 원가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도 반드시 무엇하셔라? 가산하셔라. 그럼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운반비도 있고 뭐 보험료도 있고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무형자산인데 그런 비용이 발생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비용들은 없으세요. 그런데 뭐가 들어올 거냐면 우리가 특허를 구입했다라고 하시면 돈을 주고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당연히 뭐가 동반이 돼야 될까요? 내 거로 명의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등록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등록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제세 공과금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면 등록비라든지 제세 공과금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취득 원가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했다라고 하면 발생하지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거 대행해 주는 데들이 있으시죠. 네, 그쪽에 맡기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수수료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뭐로 보셔라?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보셔라. 그래서 가산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발생되는 부대 비용을 가산해야 되는데 가산을 안 하시고요. 지급 수수료를 너무 당당하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지급 수수료라고 써놓으시고 비용 처리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수수료 처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취득 원가로 계산해라. 이게 세금의 문제가 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는 건 자산으로 잡아놓으셨다가 이후에 내용연수에 걸쳐서 무엇 하겠다. 나는 비용화 시키겠다. 상각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500만 원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 500만 원을 내가 5년 동안 생각한다라고 하면 비용화를 5년에 걸쳐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금년도에 일시금으로 500만 원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는 세금도 적게 냈다가 되겠죠. 손익계산서에 비용이 과대 계산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 취득 원가 가산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실 것. 자,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창출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게 어려워요. 자, 내부 창출은 소위 말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 얘기했었을 때 외부에서 구입했다 그러면 부대비용 부분에 제세공과금이 있었고요.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앞에 진행하는 과정보다는 대부분 후발적으로 뒤에 등록하는 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는데 내가 개발하는 관점에 들어간 돈이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연구 단계로 볼 거냐 아니면 개발 단계로 볼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건 비용 처리하시고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이 된 건 개발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인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비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가 된 뒤에 나는 무엇 하겠다? 나는 시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구분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생산해서 판매하겠다는 건 사실상 구분이 되기 때문에 공장에 가동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전에 연구와 개발 단계 구분이 사실상 좀 어렵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된 부분이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하는 부분으로 들어야 되는 금액의 범위가 어디냐라는 걸 결정하시라고 했었죠. 근데 그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론상에서는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이라든지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용하는 부분 또는 준비에 무엇된 직접 관련된 지출 이건 누가 봐도 이번 개발되는 물품에 사용한 재료비야.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신제품 빵을 만든다. 그러면 그 신제품 빵을 만드는데 들어간 밀가루 그러면 그 밀가루 얼마 썼는지 구분이 되실 거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지출. 자, 그리고 간접적으로 같이 쓴, 우리 이렇게 간접 지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일종의 공통비예요. 우리가 공통비다, 간접비다라고 표현하는 건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쓴 거로 끝나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같이 썼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공통비 또는 간접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무엇할 수 있다? 우리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그 앞에 붙은 용어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무엇할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글은 좋죠. 그런데 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다라는 걸 판별하시라고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시험은 쉬워요. 글만 외우시면 되잖아요. 근데 업무는 이 글에 맞는 요건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사례에 써드린 부분. 그래서 이런 사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무엇 할 수 있다. 아, 개발비로 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익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례 첫 번째 얘기는 자, 무형자산 창출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상여라든지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가 있었다라면 이 또한 무엇 해주셔야 된다. 포함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 연구소 직원 생각하시면 쉬워요. 연구소 직원. 그러면 연구소 직원한테 급여도 주고 상여도 주고 퇴직금도 줬었다라고 하시면 그 인건비는 처음에는 비용처럼 처리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우리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취득 원가에 가산되는 거로 결정이 끝났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비용은 무엇 하시고 소멸시키시고 상대편 차변에는 개발비가 계상이 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 어제 수업할 때 이거 회계 처리 잠깐 보여드렸었죠. 시험에서 내고 있지 않고 업무에서는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했던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무형자산 창출이 사용된 재료비라든지 또는 외부에 위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용역비도 무엇 하셔라? 포함하셔라. 자, 그리고 무형자산 창출에 직접 사용된 무형자산에 또는 유형자산에 뭐가 있다라면 감가상각비가 발생한 게 있었다라면 그 부분도 인정하겠다. 이 감가상각비가 골치가 아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계장치 내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을 이 부분에 썼다라고 한다면 단독으로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른 걸 생산하면서 같이 쓰고 있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분은 개발비라는 부분으로 들어야 되고 일부분은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무엇 하셔야 돼요? 안분하셔야 되겠죠. 그게 공통비 또는 간접 지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법적 관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등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출. 네 번째가 가장 쉽다. 얘는 서류가 다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라는 부분도 나오고요. 이거 외부에 대행을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견적서도 뽑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명확하게 나오고 등록하는 과정 중에 얼마 돈이 발생했다라고 저희한테 모든 청구서를 다 첨부해 줍니다. 다섯 번째, 무형자산 창출에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간접비도 포함시켜 주셔라. 자, 그리고 무형자산 창출과 관련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 있었다라면 무엇 하셔라? 포함시켜라. 우리 앞에 유형자산 얘기할 때 여러분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고 그게 자본화 대상의 차이 뭔가라고 한다라면 가산한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럼 당연히 무형자산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대체되고 있는.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회사들은요. 이게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의 성격이에요. 연구인력 개발비. 그래서 지금 내가 연구와
제가 이렇게 쓸게요. 자, 연구인력 개발비라고 하는 성격인 건데, 자, 이렇게 부르는 거 법인세 용어예요. 또는 소득세 용어. 자, 이 연구인력 개발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돈의 지출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뒤에 법인세 신고하실 때 무엇이 된다? 세액 감면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출이 있는 분들은 이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아무도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 조정은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막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정보를 줘야 우리 이런 지출이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뭔가 얘기를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무 대리인들하고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다 주고 기장을 위탁해서 시작을 하느냐라는 거와 내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까지는 내가 하고 원천징수 신고까지는 내가 하고 법인 조정만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줘야 되는 업무가 달라요. 만약에 저희가 법인 조정까지, 아니, 저희가 결산까지 다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도 내가 하고 그리고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떼면 그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소득세 신고도 제가 했어요. 그리고 결산도 제가 했어요. 그러면 조정만 맡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미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요즘엔 일반 기업의 근무자들 중에 회계 처리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체계적으로 가져가는 분들은 세무대리한테 기장을 맡기면서도 본인들도 기장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 비교를 해요. 그래서 가끔은 세무대리인 쪽에 계신 분이 지식이 조금 짧으셨거나 처음 하신 분이면 오히려 기업 담당자한테 정말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하는 잡힌다라는 건 좋은 말로 잡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망신 나간다는 얘기세요. 근데 왜냐면 세무사나 회계사 쪽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기업에서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신고도 틀렸고 그러면 이제 거기부터 모든 게 깨져버리기 시작하죠. 근데 신뢰가 바닥인 거죠. 그러면 지금 내 담당자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가 되져요. 그러면 이제 정말 악순환이 발산이 악화가 된 경우 같은 경우는 담당자를 교체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상 내가 세무대리인 쪽에 일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내 거래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상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있다라고 봐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쪽이나 그런 쪽에 가시게 되면 개정 과목과 관련된 세금 쪽 얘기도 조금 공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개정세법도 끊임없이 보셔야 되고요. 요 얘기 나와서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연구소가 있다. 그러면 연구비로 갈 건지 개발비로 갈 건지 경상개발비로 갈 건지 어떤 거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건 회계적인 입장에 무형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지만 그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뒤에 법인세 신고 또는 소득세 신고하실 때 무슨 부분, 연구인력 개발비라고 하는 부분에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면 그 부분은 세액 감면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세액 감면도 꼭 챙기셔라. 그리고 저희가 낼 세금이 많지 않아서 금년도에 세액 감면을 지금 지출한 금액 중에 일부분밖에 못 받았다. 그럼 여러분 그 2월 공제가 돼요. 기존에 5년이었던 게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어요. 네, 코로나 터지면서 더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5년 동안 2월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것도 해보시고 전달하실 내용이 있으면 전달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써드린 사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거 써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자, 그리고 무형자산 취득 후 이후의 지출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무형자산 취득을 하고 뒤에 발생된 비용이 있었다라면 일반적으로 뭐로 간다?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게 대부분이더라. 그런데 지금 1번과 2번의 요건을 무엇하였다라면 모두 충족하였다라면 여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에 노란색 해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충족했다라면 우리는 뭐로 간다? 자본적 지출로 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처리하셔라? 우리 자산 처리하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난 부분. 그럼 첫 번째 얘기는 자, 관련된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무엇하는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한다라면 자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 높다, 매우 높다라는 글씨가 들어와요, 여러분. 자산은 무조건 매우 높아야 합니다. 매우 높아야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매우 높다라면 자산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된 지출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며 너 금액이 얼마야? 이 얘기인 거죠. 우리 화폐로 측정해서 우리 계정 과목 옆에 금액 써야 되잖아요.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측정에 항상 뭐가 붙는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측정될 수 있으며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었다라면 우리 무엇 하겠다? 자산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난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연차료를 낸다고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10년마다 갱신하면서 일종의 돈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그거는 기간 연장 부분인 건데 그게 수수료로 들어오는 게 맞느냐 아니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거냐.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이 상표로 인해서 우리는 브랜드 가치도 올라갔고 누가 보더라도 이 상표만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 물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객들이 계속 사가고 있다. 그러면 10년이 되는 시점에 내가 연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 연장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장하면 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나는 미래에 매출이 증진된다, 안 된다? 증가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스타벅스 얘기했었잖아요. 별다방, 콩다방. 그러면 그거 보고 이게 어느 회사의 브랜드인지를 알잖아요. 그게 상표권이 갖고 있는 효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증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무엇할 수 있다? 자산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고객에게. 근데 이 1번과 2번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냥 수익적 지출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수료 비용 또는 지급 수수료 처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이고요. 네, 무형자산 취득 후 지출은요. 시험 목적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제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네, 유형자산은 열심히 내거든요. 근데 무형자산은 출제 빈도가 좀 낮은 쪽에 속합니다. 자, 교재 보시면 예제가 있을 거예요. 자, 총계정 원장에는 다음과 같은 계정 잔액이 표시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묻네요. 자, 돈 주고 구입한 영업권 40만 원. 네, 그런 걸 유상 취득했다고 얘기하겠죠. 자, 상표권 60만 원. 개발비 15만 원. 자, 그런데 개발비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가서 봤더니 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무엇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두 개를 기준해서 구분할 수 없다가 되면 우리는 모두 다 무슨 단계로 본다? 연구 단계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연구 단계로 보니까 모두 다 무슨 비가 돼, 여러분? 연구비라고 하는 비용 처리하고 끝내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유상 취득한 영업권 40만 원과 상표권 60만 원. 그래서 얼마만 유형자산이 될 것이다. 무형자산이 될 것이다. 100만 원만 무형자산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예제는요. 분계 문제로는 대체적으로 안 내고요. 계산 문제의 사지선다 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상각과 손상차손 볼게요. 자, 무형자산 상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취득 원가를 결정해서 장부에 계상을 해놨겠죠. 그러면 그 취득 원가를 내가 사용하는 상각기간 또는 내용연수 동안 무엇 하셔라.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분하시고 그를 무엇하겠다. 비용 처리해라. 우리는 역사적 원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사업자다라는 가정 때문에 산금액으로 계상을 해놨으니 네가 사용한 부분의 기간에 걸쳐서 비용화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상각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정의로 얘기했었고 무형자산에는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 그러면 무형자산도 상각을 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요소가 있었겠죠.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유형자산을 상각하기 위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럼 유형자산 상각을 하기 위한 요소가 뭐가 있었다?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모른다라면 우리는 상각할 수 없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잔존가치라는 부분도 우리는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나는 몇 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내용연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무엇할 수 있다. 우리는 상각할 수 있다. 다만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걸 우리가 미상각잔액 이라고 잔존가치를 뺀 걸 죄송해요 여러분 미상각잔액이 아니라 잔존가치를 뺀 걸 우리가
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각 대상 금액. 그래서 가끔 이렇게 출제하는 분도 있어요.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대상 금액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상각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와 잔존가치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얘기했을 때 취득 원가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으면 가산해라. 그리고 무슨 부분,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그 또한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기 때문에 상각대상 금액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무형자산도 여러분 동일하겠죠. 네, 동일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이 되냐면 우리 상각대상 금액이라는 요건이 등장이 됩니다. 그럼 이 상각대상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부분,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취득 원가에서 누구를 뺀 걸 말한다.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상각대상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유의사항이 붙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요. 회계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는 잔존가치가 0일 수도 있고 누구는 잔존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다만 업무에서는 이 잔존가치란 부분을 어떻게 본다. 비만큼의 1,000원으로 대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또는 5%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인정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의 세팅값이 그렇게 되어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회계는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회계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회계적인 입장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런데 이 무형자산은 기업회 기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무엇으로? 없는 것이 원칙이다. 0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간다. 이 원칙자 붙어 있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이 원칙이다. 그러면 취득원가가 100이라면 잔존가치는 원칙이 0이라고 했으니 우린 상각대상 금액은 얼마가 된다? 100이다라고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단 부의 영업권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은 잔존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부의 영업권은 저희가 정리하려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매출이 신장이 되면 또 뒤에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의 영업권 같은 경우는 0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간혹 0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부분은 0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우리가 유형자산 배울 때요. 상각 방법 배웠잖아요. 무형자산도 유형자산 상각 방법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준용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방법 그대로 가져다 써라. 그러면 우리는 정해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체감잔액법에는 정률이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이중체감이 있었고 연수학계법이 있었어요. 자,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상각률을 계산하는 루트 공식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교재 아예 수록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루트 계산을 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정률법은 잔존가치를 나누는 관점이에요. 이 루트 안에 있는 공식 중에. 그러면 잔존가치가 무슨 부분이라면 0이라고 했잖아요. 원칙은. 그러면 여러분 상각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무형자산은 정률법을 쓰지 않습니다. 네,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러 갔는데 아니 실기 문제예요? 근데 정해법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회계처리를 하라고 줘요.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지? 정액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글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은 실질적으로 유형자산 상각 방법을 준용해서 씁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결정해서 쓰세요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이 잔존가치가 없다는 원칙 부분 때문에 정률은 아예 쓰실 수가 없어요. 상각률 계산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액법을 쓰거나 또는 생산량 비례법을 씁니다. 광업권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생산량 비례법 말씀드릴 때 광업회사에서 많이 써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광업권을 갖고 있는 광업회사에서는 당연히 생산량 비례법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대부분 많이들 씁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험은 모두 다 어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네, 정액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도 있어요. 자, 그리고 왜 무형자산에서는 원칙을 얘기할 때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느냐.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래쪽에 있는 상각기간 또는 내용연수라고 하는 부분 재밌는 건 유형자산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유형자산은 상각기간이라는 얘기보다는 뭐로 더 말을
여러분 죄송해요. 바람이 꼬였어요. 자, 우리 내용연수라는 부분으로 유형자산에서는 더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무형자산에 들어오면 내용연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삼각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삼각기간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자, 우리 무형자산 말씀드릴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법의 보호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봤더니 산업재산권의 특허권은 법에서 몇 년 동안 내 거로 인정돼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대가 20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 상표권은 무한대인 것 같지만 사실상 10년마다 갱신의 관점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연장 걸어야 된다는 표현 했었어요. 뭐 실용신앙권도 기간이 있다라고 했었고 디자인권도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의 기준에서 보호받는 기간에 걸쳐서 사업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간이 딱 만료가 되면 내가 특허 등록했던 걸 딴 사람이 가져다 쓴다고 해서 내가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게 법의 보호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 무형자산은 그 법의 보호라는 걸 받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 창출이 더 잘 되는 거구나. 수익을 보호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라면 법의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실제 가치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잔존 가치는 무엇을 보겠다? 없는 것으로 놓고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삼각기간에 가면 그 글씨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법에 정해진 부분이거나 또는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법이나 계약이 우선인가요? 이런 법이나 계약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타법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법이 먼저이고요. 그래서 법에서 몇 년, 20년, 법에서 몇 년, 10년 또는 법에서 몇 년? 여러분 댐 사용권은 댐 사용권도 우리 무형자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댐 사용권이란 것도 있어요. 저희는 댐 사용권 얘기는 안 했지만 댐 사용권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40년이에요. 최대가.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20년 초과되는 것도 있네요. 그러면 법이나 계약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짧은 것도 있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한다면 몇 년을 초과하지 말아라. 회계 기준에서는 20년을 초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법이 먼저이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상각은 언제부터 하셔라? 자산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가셔라. 그래서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 개발비가 계상되어 있는 회사들이 개발비가 차곡차곡 쌓이고는 있는데 상각은 안 하더라. 왜냐하면 이 개발했던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팔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생산이 가동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안 하고 아직도 개발 단계이다, 마무리 단계이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들이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고정자산 등록이란 메뉴에 가셔서 무형자산을 무조건 등록을 해버려요. 등록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하실 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합계전액 시산표에 있으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꼭 검토하셔서 삼각대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부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 하는 건 등록 안 하셔야 돼요. 저희 시험에서 안 내는 미술품 말씀드렸죠? 비품으로 회계 처리해놨어요. 근데 미술품 대체적으로 상각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내가 등록을 했다? 그럼 상각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각을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는 물품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무형자산에서 제가 이제 설명 앞부분에서는 안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유무형자산에 대한 부분에 가치를 얘기하는 것 중에 또 뭐가 들을 수 있냐면 여러분 왜 꽃이라는 거, 꽃씨도 있고요. 씨앗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식물. 자, 식물도 내 자산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남극이나 북극의 탐험대들이 나가서 최초로 뭔가를 발견하면 그거 무조건 빨리 등록하잖아요. 그거 뭘까요? 빨리 등록하는 국가의 재산권이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그 등록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씨앗을 모두 다 사다가 쓰셔야 돼요. 내가 별도로 등록하지 못하면.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일본에서 딸기와 관련된 종잣값을 상당히 많이 지불했었죠.
우리 앞에서 뭐 라이선스 막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리베이트 상당하게 많이 줬었어요. 그런 부분에 뭐 리베이트라고나 라이선스비라고 주는 게 더 맞겠네요. 그래서 그런 비용 상당히 많이 지불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버는 종잣값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한 3년, 4년 전부터 그 파란색 포도처럼 녹색 포도처럼 보여지는 샤인머스켓 포도가 있죠, 여러분. 그게 실질적으로 시판이 먼저 된 건 일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일본이 그게 상품 가치가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등록을 안 한 거로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한다? 그러면 종잣값은 우리나라에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 무형자산에 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무형자산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식물까지도 들어와요. 그리고 그 식물에 대한 재산권이 많이 부각을 시킨 게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아니고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에서 상당히 많이 부각을 시켜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것도 들어올 수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 가능한 때.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내요, 여러분. 이걸 글씨로 사지선대에서 많이 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계상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서. 자, 그리고 삼각의 방법은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해라.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 취득원가를 내용연수도관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합리적인 방법은 유형자산에서 배우신 우리 삼각 방법이 있었죠. 그 삼각 방법을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택일에서 써라. 합리적인 방법을. 다만 누구에 대한 부분, 영업권, 외부에서 돈 주고 사신 거, 그리고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 우린 무슨 법을 쓴다? 정액법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업권과 삼각방법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산 실무는 거의 대체적으로 정액법으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요거 사지선다 문제로 정말 끊임없이 냅니다. 네, 문제 풀어보시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무형자산 삼각 부분 이어서 회계처리 부분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 유형자산 삼각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회계처리 어떻게 했었나요, 여러분? 유형자산은 차변에 감가상각비라고 회계처리를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제조원가이면 제조원가로 보내시고, 그리고 무슨 부분? 그렇지 아니한 건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상대편에는 누구를 썼었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썼었죠, 여러분. 그리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자산의 무엇이다? 차감 계정이다. 그래서 관련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장부에 공시를 하시고 기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무형자산도 그렇게 하느냐? 자, 무형자산 회계처리 방법 또는 공시는 자, 직접법이 있고요. 간접법이 있는데 모두 다 허용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유형자산 회계처리를 제가 위에다가 써드린 거죠. 그럼 이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인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차곡차곡 쌓는 방식. 자, 요 방식은 무슨 법이다? 우리 간접법이 됩니다. 간접법. 그래서 내가 얼마 주고 샀고 그리고 얼마의 상각비가 누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기재하는 방식은 간접법의 방식입니다. 근데 유형자산은 직접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접법을 써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프로그램 세팅은 간접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무형자산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기재를 하고 그리고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개발비를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에 개발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기록하라는 얘기세요. 이게 직접법입니다. 근데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면 유형자산처럼 차변엔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기록을 하시고요. 대변엔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왔은 게 얘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자산의 당연히 차감 계정이겠죠. 그래서 자산 차감 계정으로 우리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이게 간접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다 허용이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선택하면 직접법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얼마 주고 샀는지 금액이 계속 감소되니까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가 아니라 상각을 안 한 미상각 잔액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취득원가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는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함에 따라서 몇 번 했는지 누계가 쌓이겠죠. 그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을 무엇으로? 주석으로 공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직접법을 쓸 거냐, 간접법을 쓸 거냐? 자, 우린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직접법을 씁니다. 직접법을. 그리고 직접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형자산 여러분 법에서 보호받는 기간이 끝나지면 사실상 가치 부분이 없다로 대부분 취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차감시키고 끝내버리는 걸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교재에도 수록을 해드렸지만 프로그램에 들어가시게 되면 누구는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 세팅값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셔서는 간접법의 회계처리를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반드시 아무 말이 없어도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팁박스에 이거 써드린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은 간접법,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설정되어 있다. 모든 프로그램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한 처리를 하실 때 여기도 조심하실 건 무형자산 상각비가 모두 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세요. 시험 문제가 또 판관비 쪽으로 전산실무를 많이 내기는 해요. 그런데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요. 우리 제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제조 원가로 처리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이외의 상각비는 무엇으로 간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조 원가로 처리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실수하지 마실 것. 이제 말장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내가 갖고 있었던 무형자산이 급격히 하락이 발생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장부에 계상했던 금액이 시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급격한 손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손상 발생되는 사유가 진부하라든지 또는 시장 가치 급격한 하락 이런 게 대표적인 사유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 무형자산 손상차손 얘기할 때 남연시장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해요.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왜 짬뽕 라면이 한동안 정말 유행이지 않았었나요? 근데 그 짬뽕 라면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짬뽕 라면이 실제로 재밌는 건 그거예요. 그들이 개발을 했겠죠. 그러면 식품 개발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는 이름 되면 알만한 라면 회사들이 이 짬뽕 라면을 다 개발 중이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보를 누가 줬는지 안 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뭘 하냐면 출시를 언제 할 거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개발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출시를 한다는 얘기는 누가 시장에 먼저 진입할 거냐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서로가 되게 눈치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간보기를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뚜기라고 하는 회사가 진짬뽕을 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라는 평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급격히 매출이 신장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주일 만에 뭐 A사 라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 농심에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만에 개발이 돼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들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 언제 출시한 건지 눈치 작전을 피고 있었다가 그 상황에 오토이가 먼저 출시를 한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일주일 뭐 또는 열흘 뭐 보름 사이에 뭐 다른 라면 회사들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었냐면 그 먼저 출시한 회사가요.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뺏어오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게 지금 실적 입소문이 나버리다 보니까 나오는 시기가 사실상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회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이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시장을 점유해서 매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 진입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진입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진입률 실제 들어가 봐야 공장 돌리는데도 큰 매출이 창출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개발비로 계상되어 있는 거 모두 다 무엇하더라? 다 손상차손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대체도 개발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시험은 쉬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 얼마의 장부 금액이 있어. 근데 시장에 가서 금액을 파악해 보니 지금 현재 이만큼으로 떨어졌대.
그러면 장부 금액은 5억이고 시장의 가치는 1억이다. 그럼 여러분 4억이 뭐가 된 거예요?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무엇 하시면 된다? 손상차손을 인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회계 처리는 별로 어렵지 않고 그 부분의 가치를 파악하는 게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진입을 했죠, 여러분. 그리고 왜 이름 그 라면 회사들마다 실질적으로 왜 주력 상품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여름 되면 정말 많이 먹는 라면 중에 하나가 비빔면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비빔면 같은 경우는 실제 여름이 되면 라인을 더 넓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비 자산이 들어오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생산하고 있는 부분에 제품들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1라인에서 비빔면을 생산하고 2라인에서 꼬꼬면을 생산한다. 그러면 꼬꼬면 라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한동안 또 하얀색 국물의 라면이 유행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팔렸던 라면이 꼬꼬면이잖아요. 근데 그 꼬꼬면이 히트를 치니까 후발대들이 계속 들어왔었죠. 그런데 망했죠. 네, 후발대는 거의 다 망한 것 같아요. 뭐 꼬꼬면 지금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동안 정말 많이 팔렸던. 그리고 음료나 술 시장은 들어왔다 나가는 부분의 진입장벽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개발은 했지만 그 개발이 그냥 무엇되고 있는 출시를 못하고 또는 출시했는데 그냥 정리가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계 처리하실 땐 장부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무엇으로 차변의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우리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했죠, 여러분. 자, 제가 직접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서 정리했을 때 여러분 삼각비 뭐로 했어요? 직접법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간접법으로 쓰지 않으니까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회계 처리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간접법을 쓰기 때문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을 썼잖아요. 그런데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하니까 손상차손도 무엇한다? 직접법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누계액을 쓰지 않고 개발비면 개발비, 영업권이면 영업권 뭐 이런 식의 회계 처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가 다시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복했을 때 무엇 하시면 돼요, 여러분? 환입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손상차손 인식할 때 최초의 장부 금액을 무엇할 수는 없다? 절대로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차변에는 무형자산 개정 과목 써주시면 되시고요. 대변에는 무형자산 손상차손 환입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계정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상차손을 유형자산에서도 배웠고요. 그리고 무형자산도 지금 배운 거죠. 근데 그 앞에 누구한테도 더 배우고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유형자산 할 때 저희 수업 한번 했어요라고 했던 거. 유가증권. 근데 지금 요건이 다 비슷하죠. 그래서 유가증권 손상차손, 유형자산 손상차손,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내용이 유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문제는 전산세무 2급 교재 보시면 112페이지이고요. 예제가 있어요, 여러분.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분기 문제가 출제가 되면 계산 문제는 이런 형태를 주고 1, 2, 3, 4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고. 자,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특허권. 자, 장부가액은 현재 얼마라고 되어 있고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특허권 장부가액 500만 원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사용을 무엇하고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형자산이나 또는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산이라든지 또는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용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부분? 그 자산은 우리 실질적으로 매출 증대에 전혀 영향을 못 줘. 그 기계는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엇한다? 사용을 중지합니다. 그러면 사용 중지에서 이러면 무엇할까요? 얘는 말 그대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 중지한 다음에 이 부분은 추후에 처분할 거예요. 그럼 처분한다는 얘기는 내가 돈 받고 파는 매각, 그렇죠? 양도겠죠, 여러분? 매각하거나 또는 여의치 않으면 무엇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폐기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매각이나 폐기한다는 처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사용중지 상태로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사용중지가 되면 저희는 이 부분 무슨 부분?
상각을 더 이상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장부 금액이 있겠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장부 금액을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미상각잔액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상각을 아직 안 한 금액. 그러면 이 미상각잔액이 장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장부 금액으로 그대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겨두시고 무엇한다? 더 이상의 상각은 한다 안 한다? 상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음. 요거를 가끔 물어보는 출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이 중지가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상각이 완료된 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각이 진행했던 자산이에요. 진행 중인 자산. 그래서 진행 중인 자산인데 지금처럼 사용을 중지시키면 지금 그때까지 무엇됐던 부분 상각했던 상태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 금액으로 그대로 갖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상각은 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으로 기억해 주실 것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더 확장된 걸 물어보는 출제자는 뭘 물어보냐면 아니 근데 이거 삼각하기도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이시냐면 일시중지인 거예요. 다시 생산 현장에 투입을 할 건데 계절 상품이어서 그 기계를 6개월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겨울에 잘 팔리는 물품이 있고 여름에 잘 팔리는 물품이 있어요. 그러면 잘 팔릴 때는 기계를 풀가동을 시키다가 잘 안 팔릴 때는 기계를 멈출 거거든요. 그럼 사용이 중지가 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더 이상 앞으로 안 쓰겠다 해서 처분을 기다리는 자산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처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중단 형태인 거죠. 그럼 그때 상각을 하느냐? 상각을 합니다, 여러분. 네, 상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상각을 하지만 그때 한 상각비는 뭐로 보지 않는다? 누가 봐도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사실상 요즘은 계절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기계를 덜 돌리는 거지 그냥 올스톱을 시키는 경우들은 없어요. 뭐 판매가 정말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 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중지했고요. 처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데 단기말 결산이겠죠, 여러분? 12월 31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회수 가능가액은 얼마이다? 300만 원이다. 시장에 가서 시장가치 물어보고 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장부가액 500만 원이 지금 회수 가능가액 3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다? 손상차손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손상차손 회계 처리를 하셔라. 그러면 우리는 회계 처리 부분에 차변에 손상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고 그러니까 무형자산이니까 무형자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형자산 손상차손 20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할 거니까 무엇으로? 우리 특허권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아까 특허권의 장부가액 50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특허권 기록하시고 20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손상차손 한번 인식하시고 나시면 결산할 때마다 매기 검토하시는 거예요. 네, 매기 검토하는 겁니다. 회복했는지 또 떨어졌는지 봐야죠, 여러분. 그래서 매기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무형자산의 처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분이라고 하는 건 매각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폐기의 관점이라는 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개발비가 아닌 이상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등록을 하셔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져요?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파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동안은 무형자산 처분 쪽 분개를 거의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출제를 시작을 하니까 다시 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가지고 있었던 무형 자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지한 시점에 장부 금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더 이상의 상각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 관점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동일합니다. 그리고 처분한 금액이랑 장부 금액의 차이 가지고 무엇 하시면 돼요? 유형자산에 처분 이익이 발생이 됐는지 손실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회계 예시 박스 보시면 내가 지금 현재 장부 금액을 찾아보니
1,000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특허권이. 그리고 그 특허권을 나는 1,700을 받고 팔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차액 금액 700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 원리로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무형자산은 앞에서 여러분 무형자산 상각은 직접법으로 했어요? 간접법으로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제 회계처리에 영향을 주겠죠. 우리 상각은 직접법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형자산을 처분한다고 했었을 때 무슨 부분? 우리 상각누계 끌고 다닐 일이 없죠.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한 몸처럼 움직이는 누계액들을 같이 없애주셔야 됐었잖아요. 근데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처리하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특허권이라고 했었던 요 금액은 무슨 금액? 장부 금액으로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게 유형자산이었으면 제가 장부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쓰셔라? 취득 원가를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부 금액 1,000을 기록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돈을 얼마 받는다? 1,700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700만큼 뭐가 생겼다? 영업의 수익인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 장부 금액은 현재 1,000이고요. 그런데 처분은 저는 900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이만큼 100은 무엇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특허권은 항상 장부 금액을 쓰시라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특허권 등 자리에는 1,000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돈은 900이 되겠죠. 그리고 차액인 100만큼은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네, 어렵지는 않고요. 그래서 분기 문제가 그래서 잘 안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쉽다라고 느껴서 안 내는지. 자,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요것 좀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시험에서 내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무 2급에 가면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라는 걸 배워요. 근데 그때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세무 1급에 가면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전산 실무로 또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의 급수별로 좀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시험 때문에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업무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항상 문제가 된 게 증빙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증빙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양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양수자라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양도자가 개인이다, 법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산업재산권을 무엇하였다? 팔았다, 양도했다. 자, 그러면 지금 사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회사를 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는 법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사는 법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회사는 양도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양수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사오는 입장 얘기해 볼게요. 저는 산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양수자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양도자는 파는 사람이겠죠? 파는 자. 자, 근데 법인 양수자가 누구한테 샀다? 개인한테 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증빙받으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개인한테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무형자산은요. 부가가치세법에 가면 무슨 부분? 아,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는 거래는 맞아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가 발생이 되면 과세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나오는 거래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에 이었을 때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개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을 땐 사업자가 아니겠죠. 제가 갖고 있는 산업재산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법인이 저한테 산업재산권을 사간다고 해서 제가 일정 금액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법인은 증빙을 저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죠. 저는 세금계좌 줄 수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데요. 자, 그러면 법인의 입장에서는 돈 주고 그냥 끝내면 되느냐? 네, 그게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한테 무형자산을 사게 되면 무슨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한다.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배우시거든요. 그런데 다 각계존토하고 있는 거예요. 소득세 따로, 뭐 회계는 회계대로 따로. 근데 이거를 묶어야 되는데 묶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가 원천 징수를 안 하고 그냥 돈을 덥석 1,000만 원을 줘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쓸까요? 아, 나 산업재산권 생겼어. 그래서 차변에 산업재산권 아주 당당히 써놓고 대부분에 돈 나간 거 썼던 거죠. 근데 뒤에 걸려버리는 거죠. 너 이거 원천 징수 안 했네?
그러면 원천징수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원천징수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내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널티가 뭐냐면 너 1,000만 원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1,000만 원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는 가산세를 또 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증빙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 무형자산을 사게 되면 반드시 무엇 하셔야 된다? 별도의 증빙을 따로 달라고 하실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생태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지불할 때 1,000만 원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떼고 입금을 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을 떼는 건 무슨 소득으로?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득세를 배우면 몇 개의 소득이 있다, 8개의 소득이 있다라고 배울 겁니다. 우리는 일단 급하게 낮은 급수 시험 보고 뒤에 소득세를 마지막 수업으로 배울 거예요. 그러면 8개의 소득이 있고 그 소득 중에 일단 이자 소득이 있고 배당 소득이 있고 그리고 사업 소득이 있고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고 연금 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있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 주겠죠, 여러분? 퇴직소득이 있고 제가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양도소득 이거 다 세보시면 몇 개예요? 8개.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세무 2급 급수까지만 진도가 나간다고 했어요. 그럼 세무 2급까지는 기타 소득까지 이론 수업은 합니다. 그리고 실기는 근로소득만 원천징수를 배우는 거로 끝날 겁니다. 자, 이렇게 진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 어쨌든 자격증 관점으로 수업을 할 거라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론에서 뭐 배웠어요, 여러분? 기타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그 기타에 뭐가 있을 것이다? 무형자산을 무엇하면 우리 거래가 있으면 무엇이다? 기타 소득이에요 라고 배웠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뭐 소득세는 누가 벌어들이는 소득?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벌어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우리 회사가 무형자산을 사게 되면 그 양도 대가를 지불할 때 반드시 기타 소득으로 무엇 하셔라? 과세하셔라. 됐어요, 여러분? 세금을 떼는 걸 과세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세법에 갔더니 지금 현재 경비를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무조건 얼마를 인정하고 있다? 60%를 인정합니다. 뭐 시중에 지금 80%짜리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건 국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법은 해마다 갱신이 되죠. 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80%가 정말 많이 돌아다니나 봐요. 근데 법은 바뀌었어요. 80이었다가 70으로 바뀌고 70이 지금 60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60% 인정을 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1,000만 원을 대가로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1,000만 원을 대가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1,000만 원의 60%이면 600만 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세금을 뗄 때는 1,000만 원에서 얼마를 빼고 600만 원을 빼고 우리 무엇한다? 세금을 징수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타 소득은 세율이 몇 프로이다? 20%입니다. 소득세만. 그러면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2%가 붙어야 되죠. 그럼 저는 지불할 때 얼마를 떼야 된다? 22%를 떼고 주셔야 돼요. 그러면 100만 원 마이너스 600이면 400만 원입니다. 그 400만 원에 무엇 하셔야 된다? 22%를 떼고 차액을 지급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 그게 증빙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때 사업성이라는 걸 못 띄면, 사업성을 띄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라는 걸 다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게 증빙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게 가는 부분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득세 부분에 가면 이렇게 사업이라는 분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산업자산권을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개인 사업자라고 표현을 해요. 개인 사업자. 그런데 저희 그 산업재산권 회사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에서 쓰고 있었던 특허권을 또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특허권을 근데 회사 장부에는 특허권 들어와 있지만요. 그 특허권 명의를 들어가면 회사 게 아니라 대표이사 그 개인 사업자의 사장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쓰니까 회사 장부에 특허권은 장부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특허권이 회사 거로 가지고 있고 회사 장부에 있고 그 장부에 있었던 특허권을 무엇했다? 나한테 팔았다. 법인한테 팔았다. 아 그러면 이 사람도 사업자이고 법인도 사업자니까 세금 계산도 주고받을 수 있느냐? 못합니다. 네, 법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득세를 왜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하냐면 이 8가지 소득에 해당되는 것만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8가지 중에 근로에 해당되는 것만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근로소득 따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에 들어가려면 근로계약서를 쓰겠죠. 그리고 내가 근로노동을 제공하는 거죠. 그게 근로소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교육을 하지만 저도 소속기관이 있겠죠? 그런데 그 소속기관이랑 저 근로계약했을까요? 아니요, 근로계약한 적 없어요. 저는 강의에 대한 위촉계약을 쓰죠. 그게 강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저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 성격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과 관련된 부분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소득에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회사에서 쓰고 있던 이 특허권은 특허권 자체만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사업자 등록증에 봤더니 뭐로 되어 있다. 우리 회사는 컴퓨터를 유통하는 회사로 되어 있다.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로 되어 있다. 그럼 컴퓨터를 유통하거나 제조하는 것만 사업소득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특허권은 무슨 소득이 된다?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자와 사업자 거래를 자꾸 단정을 지으시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업무하실 때 조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편이 누구인지. 자,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도 법인이고 상대편도 법인이다. 그러면 무엇 하시면 된다. 양도대가에 대한 부분을요. 우리는 양도대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차익만큼만. 그러면 제가 아까 무슨 부분? 나는 지금 현재 장부 금액이 100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 받고 팔았다? 150 받고 팔았다. 그럼 50만큼 이익이었겠죠? 반대로 30이 손실이었겠죠? 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에 의한 처분 손익만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와 사업자의 관계를 보니 둘 다 법인이라면 지금 개인처럼 기타 소득으로 징수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 하셔야 된다? 우리 이 부분은 부가가치라는 세법에 갔더니 부가세 10%를 징수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걸 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과세 거래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주고받으셔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주고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금 계산서는 파는 사람이 발급하는 거예요. 그럼 양수자가 누구한테 이 법인한테 지금 대가를 줄 때 너 세금 계산서 나한테 왜 안 줘?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얘가 안 주면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냐면 사가는 사람이 세금 계산서 안 받아오면 이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증빙 미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돼요. 근데 여러분 그 가산세가 2%예요. 상당히 센 가산세예요. 근데 그 2%가 1,000만 원의 2%란 말이에요. 그냥 내야 되는 가산세거든요. 가산세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우리 양도자는 발급할 거고요. 양수자는 인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부분. 다만 이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과정 중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여러분 제가 왜 포괄적 양수도 얘기했을 때 영업권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포괄적 양수도에 의해서 영업권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영업권이 생기는 경우들. 그러면 그런 식의 무형자, 영업권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포괄적 양수도란 부분. 이 포괄적 양수도는 한 회사가 아예 무엇되는 것이다 없어지는 관점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내가 모두 다 인수해버리는 거. 그걸 우리가 포괄적 양수도라고 하고 이 부분은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가면 지금 한쪽에서 부가세를 내고 한쪽에서 부가세를 지금 현재 내고 한쪽에서 받는다라고 하면 두 개를 정리하면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세 제외입니다. 가끔 이거 모르신 분들 또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업무 때문에 알려진 부분입니다. 포괄적 양수도는 뒤에 부가세 수업할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죠. 네. 뭐 기타 소득 분류는 어디 가서 다시 얘기할 거고요. 우리 소득세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죠. 자, 예제 부분 보겠습니다. 무형자산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무형자산은 진부화되거나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도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요. 올바른 거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올바른 거 물어봤죠? 근데 여러분 우린 진부화가 되거나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손상차손 인식을 하라고 얘기했었죠. 네, 없다가 아니라 있다이죠. 네, 한다가 맞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5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삼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 우리 무형자산은 타법을 먼저 본다. 그래서 타, 법령 또는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무엇하고 제외하고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죠. 그리고 무조건 정액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을 해라. 다만 합리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정액법, 그리고 영업권에 대해서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사실상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허용해버리면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의 가치를 올리고 싶으니까 실제 자산을 비대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이 안 되고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올바른 건 3번이 되겠네요.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모든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모든 자가 문제죠. 우리 내부 창출이 인정이 안 되는 건 영업권만이 여러분. 모든 무형자산이면 개발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산업재산권은 어떻게 할 건데요?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정답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래서 무형자산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형자산은 실제 이제 본 진도상으로는 2개의 강좌이고요. 그리고 교재 뒤편에 뭐가 있으신가요? 단원평가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단원평가가 과제로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그래서 풀어 오시면 내일 수업할 때 그 부분부터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